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실시간 생방송으로 소통을 하면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일요일에는 주일에는 방송을 하지 않고 전날에 했던 방송을 보내드렸는데, 그래서 최근에 이 청주 간첩단 사건 때문에 이 간첩에 대한 국민들의 의문이 상당히 많고 또 질문도 많기 때문에 이 간첩들에 대해서 아직도 21세기에 북한을 지향하고 북한을 도와주고 북한의 지령을 받고 또 흡수돼서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그런 간첩 집단 활동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충격을 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의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북한에 있을 때 제가 통일전선사업부 육과에 잠시 근무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또 저희 친척 중에도 대남 사업부에서 근무했던 고위급 인사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상히 밝히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조선노동당 대남 공작기관의 실체입니다. 이 실체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밝히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 간첩단 사건이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고 또 선거 때마다 개입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도 개입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북한에서는 어떻게 대남 간첩들을 조직하고 양성하고 어떤 조직들을 했는지 실제 있었던 사례들을 들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북한의 그럼 대남 공작 기관들은 지금 몇 개의 부서를 가지고 있을까요? 제가 떠났던 즉 94년도까지만 해도 북한에는 4개의 대남 공작 부서가 있었습니다. 조선노동당 당중앙위원회 부서로서 있었던 것입니다. 조직부, 그리고 선전선동부, 지금은 통일전선사업부와 225국으로 나뉘고 정찰총국으로 갈라졌지만 그때 당시에는 통일전선사업부, 그리고 대외정보조사부, 사회문화부, 작전부와 같은 이런 4개 부서가 있었고, 이 부서들을 통틀어서 조선노동당 제3호청사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남 공작 부서들은 바로 평양시 대성교육 김일성 종합대학 바로 옆에 있는 그 대성교육 전숭동에 자리 잡고 있는 커다란 총사를 통째로 다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1호 총사, 2호 총사, 3호 총사가 바로 이 대남 공작 기관들의 집합 총사였던 것입니다. 이 3호 총사에 바로 제가 열거했던 통일전선사업부, 대외정보조사부, 그리고 작전부, 사회문화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위에 대외정보조사부는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총사가 있는 바로 낙원동, 중구역 중성동에 그 위치를 옮겼는데, 그때 대정보조사 부부장이었던 최성호 부부장을 제가 여러 차례 만난 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그의 조선노동당 대정보조사부 사무실에 가서 만났기 때문에 그 위치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럼 그때는 그렇게 많았고, 그때 당시에 통일전선사업부장 겸 대남 담당 비서는 여러분들도 심히 알고 있는, 또 우리나라에도 여러 차례 내봤던 바로 김용순 대남 비서였습니다. 이 김용순이 바로 대남 담당 비서 겸 통전부장이었고, 그리고 대외정보조사부장은 바로 권희경이라는 주 소련 대사였던 권희경이 대외정보조사부장을 당시에 맡고 있었습니다. 제가 떠날 때까지 94년도까지는 권희경이 대외정보조사부장이었습니다. 이 대외정보조사부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칼기라고 하는 그분의 이름을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그 칼기 폭파와 관련된 테러의 배후, 즉 테러를 감행했던 부서가 바로 이 대외정보조사부인 것은 이미 밝혀진 사실입니다. 이 대외정보조사부장을 권희경이 했고, 작전부장을 바로 오국열 인민군 총참모장이었던 김정일의 오른팔이라고 불리던 그 오국열이 이 작전부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또한 사회문화부, 즉 지금 225국으로 갈라진 전문 한국의
고정 간첩을 파견하고 한국에 있는 간첩들 그리고 포섭된 간첩들을 모두 총지휘하는 부서가 사회문화부. 여기에는 바로 김창선이라는 사회문화부장이 여기에 수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김정은 시대에 와서 이 모든 부서들이 통폐합되면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종찰국이 종찰총국으로 범위가 커지면서 작전부 일부를 흡수하고 또 일부는 통일전선사업부에 흡수되면서 작전부가 해산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작전부와 대외정보조사부도 225국과 그리고 통일전선사업부에 그 기능을 넘겨주고 대외정보조사부도 해체되었습니다. 지금 실제 대남 공작 업무를 수행하는 조선노동당 지도부, 즉 조선노동당 직속기관은 바로 통일전선사업부가 가장 규모가 크고 그리고 한국을 우리 대남 정보기관을 전문으로 맡아보고 있는 부서가 바로 225국입니다. 사회문화부 부부장을 했던 강주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회담 때마다 모습을 드러냈던 사람이 바로 강주일이라는 제1부부장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사망하고 없지만 당시까지만 해도 강주일이 실세였던 것은 이미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225국이 조직될 때 그 225국 국장으로 갔던 사람이 바로 강주일임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225국 그리고 정찰총국으로 갈라지면서 이제는 정찰총국도 대남 업무에 관장한다는 것은 황장엽 선생을 테러하러 왔던 이민근 상위와 이민근 대위가 체포되면서 이미 그 실체가 나타났습니다. 즉 당 작전부가 수행하던 테러, 암살 그리고 이 공작원들의 안내를 맡았던 이 작전부가 수행하던 역할을 일부 정찰총국이 맡아서 테러, 암살, 납치, 요인 납치를 하는 부서가 정찰총국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통일전선사업부가 전체적인 대남사업, 대외정보사업을 수장하고 있습니다. 그 현재 통일전선사업부장은 여러분들도 익히 알고 있는 바로 김영철입니다. 정찰총국장으로 있다가 김양권을 차사로 위장해서 암살하고 그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 바로 김영철인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입지가 상당히 좁아졌지만 한때 그래도 지금 대남사업부인 이 통일전선사업부가 가장 규모가 크고 비대한 집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 조직들이 이렇게 거대한 4개 부서, 그것도 당장인의 한 개 분하면 조직부, 조직부와 맞먹는 작전부, 대외정보조사부와 같은 커다란 부서에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바로 해외 파견 나가는 간첩들을 양성하고 정보 공작원들을 양성하고 또 한국에 직접 파견되는 직파 간첩들, 직파 고정 간첩들을 교육 양성하는 기관들이었던 것이 바로 이 4개 부서였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사회문화부, 지금은 225국으로 축소됐지만 225국 이 사회문화부가 한국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부서는 이 사회문화부였습니다. 사회문화부 소속 간첩들, 즉 피스톤 간첩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다. 부부 간첩이나 또 이름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90년대 말까지만 해도 체포된 사실들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자는 것은 이 청주 간첩단 사건은 그야말로 새발의 피라는 것입니다. 이 간첩단 사건, 특히 북한이 조직한 거대한 조직, 즉 한국을 송두리째 전복할 수 있는 그런 거대한 조직을 했던 것이 바로 60년대 초에 조직된 통일혁명당 사건이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제 너무 오래전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기억이 이제는 다 기억 속에서 사라졌겠지만 이 통일혁명당 상당히 무서운 조직이었으며 무장투쟁을 획득했던 조직이 바로 통일혁명당 조직이었던 것입니다. 이 통일혁명당은 말 자체로 통일을 위해서 무력으로 한국을 정복한다는, 즉 북한과 손잡고 무력으로 정복하는
그런 강령을 내걸었던 것이 통일혁명당입니다. 실제로 무장투쟁도 계획했던 당이었습니다. 그 수장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바로 김종태였습니다. 김종태 그리고 이문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신영복도 이 바로 통일혁명당의 주요 직책을 맡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뿌리가 지금의 청주의 간첩단 사건 하나만이 아니라 이 뿌리가 상당히 깊다는 것입니다. 거대한 조직을 형성하고 수백 명이 망라되었던 이 통일혁명당, 그리고 각 서울시당위원회, 전라남도위원회, 강원도위원회, 경상북도 경상남도위원회까지 조직하고 거대한 역량을 확보했던, 그리고 북한이 무력을 침공할 당시 한국 내, 우리 이 한국 국내에서 무장투쟁을 획책했던 조직이 바로 통일혁명당 조직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신영복 사건은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이 신영복은 사실 그때 무기징역을 받았다 15년형으로 감형되고, 그리고 전향서를 쓰고 1988년도에 출소를 했는데, 출소를 하면서도 당당하게 자기는 이념을 버리지 않았다, 앞으로도 그와 유사한 일을 하겠다고 이야기한 내용과 기록이 여기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무기징역에서 15년 감형을 받고 출소하면서, 전향서를 쓰고 출소하면서 동지들을 단 한 명도 배신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신영복. 그 신영복은 통일혁명당 중앙의 주요 직책을 맡고 있었던 사람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특히 김종태는 이 통일혁명당을 조직한 수계 중에 한 명일 뿐만 아니라 4차례에 걸쳐 북한 잠수함이나 북한 연락선을 타고 북한으로 들어가 조선노동당에 입당하고 김일성과 4차례 면담을 하고 나온 아주 최고 중책을 맡고 있던 사람이 김종태였습니다. 김종태가 1968년도 8월 우리 중앙정보부에서 이 통일혁명당이 밑부리째 그 사건 전모가 드러나고, 통일혁명당이 북한과 연계해서 우리 한국을 파괴하고 정부 전복을 무장으로 정부 전복을 홍보했다는 것으로 기소되면서 사형언도를 받았다는 것은 이미 나와 있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통일혁명당 산하의 해방전선이라고 하는 민족해방전선 중앙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이문규입니다. 잠시만, 이름이 제가 잠시만. 네. 김종태 이 서울시당 위원장이었죠. 통일혁명당 이 조직 본부의 중앙 책임자였고, 서울시당 위원장이었던 김종태, 그리고 이문규, 김문규 아닌 이문규, 김진락이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이 이문규는 해방전선 통일혁명당 산하의 무장투쟁을 획책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해방전선 중앙위원회 위원장까지 맡았던 사람입니다. 무장투쟁을 획책했죠. 그래서 이문규가 체포된 곳을 비밀리에 붙이고 반드시 이 도주하고 있는 것처럼 중앙정보부에서 정보를 흘려서 첩보를 흘리자, 북한의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서 이문규를 구출하기 위해서 연락선, 즉 간첩선, 무장 간첩선을 우리 한국에 난파합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에서 만나자는 그 연락 암호문을 우리 중앙정보가 해독해서 그 간첩선을 바로 납포와 격침시키고 12명을 사살하고 2명을 생포하면서 이들이 김일성의 직접적인 지시, 또 북한과 연계돼서
한국을 정복하려고, 우리 정부를 정복하려고 했던 그런 조직임을 만천하에 드러나는 사건이 바로 이 연락선 이문규를 구출하기 위해 작전에 파견됐던 북한의 무장 간첩선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이 조직의 거대한 조직일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바로 한명숙의 남편도 가담되어 있었고, 한명숙의 남편도 무기징역을 받았다가 감형을 받고 전향서를 쓰고 석방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신영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기징역에서 15년 감형을 받고 1988년 가석방되었습니다. 이렇게 통일혁명당을 김일성의 지시에서 조선노동당의 제2중대로 우리 한국 내부에 직접 조직하고, 그리고 그 통일혁명당을 통해서 남조선 혁명 역량을 강화하여 북한이 인민군이 침공할 때, 다시 한국을 침략과 침공을 할 때 한국 내에서 무장투쟁을 획책하고 북한과 함께 손잡고 우리 국가를 전복시키려고 했던 조직이 통일혁명당인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로 이런 거대한 조직을, 그것도 북한에서 직접 파견된 사람이 아니라 북한에 포섭된 사람들로서 이 조직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김종태도 사실은 북한에서 파견한 사람이 아니라 여기에서 포섭된 북한 간첩에, 남파 간첩에서 포섭돼 가지고 이 지령을 받고 활동을 했고, 그리고 여기에 수백 명을 망라시킨 바로 장본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뭐 김종태와 차용도 전라남도 위원장을 했던 사람도 사형당한 것을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김종태가 사형당하자 김일성은 바로 김종태 붉은기 전기기관, 평양 전기기관차 공장을 김종태 붉은기 전기기관차 공장으로 개명했다는 것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간첩 집단, 간첩 집단을 만들었던 북한인 것입니다. 자, 그 이후에 가장 큰 간첩단 사건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통일혁명당이 붕괴되자 바로 이선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이선실보다 이순녀로 더 알려져 있죠. 그리고 한국 내에서 활동할 때는 이선화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1916년도 출생이고 제주도에서 태어난 이화선은 바로 1950년 전쟁이 바로 일어나기 전에 북한으로 월북을 했고, 이 남로당 요맹위원회에서도 활동했던 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선실이 바로 북한으로 들어가 이름을 이선실로 바꾸었고, 그리고 김일성에 의해서, 즉 대남 공작 부서에 의해서 발탁된 사람이 이선실입니다. 여기 우리 모든 자료에는 김일성에게 제가 직접 편지를 써서 간첩이 되겠다고 자언했다고 하지만, 그때 당시 제가 언젠가 간첩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신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 평양 외국어 학원, 한때는 평양 외국어 혁명학원이었습니다. 평양에는 두 개의 혁명학원이 있었는데 그 하나가 만경대 혁명학원이었고, 그리고 또 하나가 평양 외국어 혁명학원이었습니다. 제가 다닐 때에는 평양 외국어 혁명학원에서 평양 외국어 학원으로 명칭을 혁명자를 뺐지만, 그때 당시 이 평양 외국어 혁명학원에는 항일투사 열사 유자녀들 뿐만 아니라 남조선 혁명가로 일컬어지는 자녀들이 대거 이 외국어 학원에 있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제 동료 중에도, 저와 동기 동창 중에도 유복자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얼굴도 모르고 사진 하나도, 아버지 사진 하나 남겨져 있지 않고 바로 그 사진들 모두 해수했을 뿐만 아니라 이 친구 역시 유복자로 태어났습니다. 즉 아버지가 없는 상태에서, 아버지는 58년도에 이미 한국으로 파견되었는데 이 사람들도 다 6.25 전쟁 당시에 한국으로 북한으로 집단 월북한 그 가족들이, 남자 2명, 누나 1명 해서 3명의 가족이 통째로 한국으로 넘어왔죠. 그리고 그 가족들이 다 대구 평양시에서 중요 직책을 맡고 있었습니다. 저희 친구 아버지도 이 친구가 58년 7월생인데 자기가 태어날 때 아버지 얼굴을 전해보지 못했습니다. 벌써 이미 공작 부서에서 간첩 교육을 받고 있었고 60년대 초에 한국으로 파견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한국 출신입니다. 북한에서
58년도부터 60년대 중반까지 파견된 많은 직파 간첩들은 한국에서 북한으로 월북한 사람들, 그것도 1945년 이후 50년대 전쟁 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의용군으로, 그리고 자진해서 월북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사람들 중에서 핵심 인력들을 대거 차출해서 간첩으로 양성하고 다시 한국으로 파견한 케이스가 바로 이선실과 같은, 저희 친구 아버지와 같은 케이스라는 것 말씀드립니다. 이선실도 평양시 요맹위원회에서 부장으로 있다가 대남공작기관, 즉 그때는 대남총국이라고 했죠. 대남사업, 조선노동당 대남사업총국에서 발탁이 되고 김일성에게 보고돼서 이 이선실이 교육을 받고, 지금은 김종일 정치대학으로 바뀌었지만 그때는 965 정치대학이라고 하는 바로 그 대학에서 3년간 교육을 받고 1964년도경에 부산으로 파견당합니다. 그리고 다시 일본으로 건너, 이선실은 다시 일본으로 건너가 이순녀라는 이름, 즉 일본 제1교포 이름과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그 북송된 이순녀라는 이름을 가지고 실제로 일본에 살고 있는 이순녀 가족들을 찾아가서 자기가 이순녀인 것처럼 그들을 속이고 진짜 이순녀가 돼버려서 국적을 획득하고, 그러니까 거의 일본 국적을 등록을 하고, 일본에서 등록을 하고 그 등록증을 가지고 한국에 와서 다시 한국 주민등록을 받습니다. 그게 바로 1970년 초에 있었던 일입니다. 통일혁명당이 대거 몰락하자 바로 이선실을 통일혁명당 후신인 남로당 지부를 재창건한 것입니다. 즉 이선실이 김종태 후신으로서 이 통일혁명당이 몰락하자 민주해방전선이라는 이런 이름을 가지고 여기에 제2의 노동당 남조선 지부를 창당하게 됩니다. 이 이선실은 나이도 많지만 이순녀라는 이름을 가지고 활동을 하다 다시 이선화라는 이름을 가지고 민중당 관계자들, 그리고 그때 이제 운동권, 학생권에 있던 사람들을 대거 포섭해서 약 수백 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다시 규합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중부지역당 사건으로 그 유명한 중부지역당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터져서 그때 당시 여기에 관여했던 사람들이 바로 강철소신의 김용환 씨, 황인호 씨, 김낙중 민주당 대표도 했지만 이미 김낙중은 북한과 연계받아서 북한의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아직까지도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황인호와 같은 이런 여기에 몸담고 활동했던 사람들은 모두 자수를 하고 전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활동했던 내용을 모두 다 자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도 바로 통일혁명당 후신인 중부지역당, 남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을 조직했던 이선실, 통일혁명당 사건 이후에 가장 큰 규모의 북한의 노동당 직속 남로당 지부를 만들었던 이선실이었던 것입니다. 이 이선실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1990년도 10월에 바로 북한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제가 북한에 있을 때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김일성이 직접 그를 만나 주었고, 김정일에게서 그는 공화국 이중용을 칭호를 받고 통일전선사업부 처음에는 부부장으로 임명을 받고 대남연락서, 즉 간첩 양성을 맡고 있는 대남 통일전선사업부 연락서들에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활동했던 것을 교육시키는 그런 임무로 그런 역할도 수행했던 것입니다. 통일전선사업부 1부부장으로 임명되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이 97년도 들어서면서 이 사건, 이 중부지역당 사건이 대거 폭발하고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관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체포되고 해산되고 이 파괴되자 바로 그 책임을 물었던 것입니다. 이거는 이선실이 아니면 이렇게 낱낱이
파괴될 수가 없는데 중부지역당 사건에 관계됐던 모든 수백 명, 수십 명의 사람들이 기소되고 거기에 관계자들이 깡그리 체포되고 기소되자 이것은 이선실이 북한으로 오기 전에 남조선 국정원 그러니까 안기부와 연계를 하고 안기부에 잡혀서 비밀리에 잡혀서 모든 것을 자수하고 합니다. 자백을 하고 안기부의 협조를 받아 북한으로 들어왔다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 당국입니다. 그리고 그를 체포해서 조사를 했고 나이 80이 넘은 여성의 몸으로 그 조사를 감당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물론 시마조 사건으로 최문덕에 의해서 시마조 사건 때 소관이와 함께 간첩으로 몰려 총살됐다고 하지만 실제 이 남로당 조직 즉 중부지역당 사건에 관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단 한 명도 남지 않고 깡그리 체포되자 이것을 전체 규모를 알고 있는 것은 바로 이선실 이 여자 한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깡그리 모두 체포될 수 있는가를 의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쉽게 90년도 체포되기 전에 이 조직이 모두 드러나기 전에 북한으로 다시 넘어왔다는 여기에 이것은 국가안전기획부가 개입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될 수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 그때 당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간첩 혐의를 받고 특히 중부지역당 사건을 모두 중부지역당 조직체계를 안김에 넘겼다는 혐의를 받고 체포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마조 사건이 해결되면서 이 시마조 사건에서 억울하게 죽었다고 해명된 것이 아니라 바로 이선실은 이 최문덕에 의해서 시마조 사건에서 간첩으로 억울한 누명을 쓴 것이 아니라 즉 이중간첩이죠. 이중간첩 억울한 누명을 쓴 것이 아니라 바로 실질적인 이중간첩 역할을 했다고 죽였지만 그래서 총살을 했습니다. 총살을 했지만 북한에서는 다시 제2의 이선실을 파견하던가 아니면 그 자투리들 여러분 이석기를 잘 아시죠? 이석기도 이 중부지역당 사건에 연루되었던 경기 남부연합이라는 이것도 다 이선실에 의해서 조직되고 했었다는 것은 이미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석기는 그걸 끝내 부인하지만 이번에 김정은이 집권하고 나서 북한이 마치도 무력을 도발할 것처럼 우리 한국을 엄포하고 위협을 할 때 이석기가 한 행동은 바로 북한이 공격을 해내놓으면 한국을 정복하는데 협조를 하고 그리고 모의 실험까지 했던 사람이 바로 이석기입니다. 이선실이가 하려고 했던 역할을 똑같이 이석기가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석기와 같은 잔당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선실이 이중간첩이나 아니면 또다시 반역자로 몰려 배신자로 몰려 북한에서 총살됐다고 한다면 여기에 남아있는 즉 한국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선실의 잔당들이 욕심을 품고 아니면 배신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를 영웅으로 그대로 총살은 했지만 영웅으로 축에 세우고 그를 2000년도 열사릉에 안치했던 것입니다. 뭘 해명을 해서 억울하게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 한국에서 활동하는 이 자녀 세력, 즉 이선실의 자녀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선실을 공화국용체고 다시 애국자로 둔갑시켰다는 것이 북한에서는 소식입니다. 자, 그 이후에 여러분들은 이석기 사태를 우리가 봤고 특히 이석기는 통합진보당이죠. 통합진보당 시절에 국회의원까지 당선이 됐고 그것도 민주당의 갈라먹기식 이석기가 출마한 데는 민주당에서 공천을 주지 않고 서로 연합을 해가지고 통합진보당에서 약 10명에 가까운 의석수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통합진보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내란 음모죄로 기소가 됐다는 건 여러분들도 다 아시고 또 이석기가 체포된 것은 이미 알고 또 이석기가 지금 복역 중에 있다는 것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이선실 이후에도 2000년대에 들어와서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도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었다는 것,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북한은 청주 간첩단 사건은 제가 세발의 피라고 한 것은 이것은 그야말로 세발의 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북한의 53년 이후부터 70년대 초까지,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에서 태어나거나 한국 출신들, 즉 우리 한국 출신이 월북한 사람들로 조직된 수많은 간첩들이 교육을 받고 한국으로 침투됐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 수가 얼마인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대략 짐작하건대 황장규 선생님이 밝혔듯이 약 5만 명의 간첩들이 활동하고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5만 명이 북한에서 파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황장규 선생이 말씀하셨던 그 5만여 명에 달하는 간첩들이 활동할 거라고 했던 것은 바로 이런 이선실과 같은 사람들이 직파 간첩으로 파견된 사람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선실은 이선실 자기 조직만 관리하지 또 다른 제2의 이선실과 같은 직파 간첩이 조직한 그 그룹은 이선실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서로 부서가 다르고 서로 침투 경로 또 침투하는 방법 그리고 공작 방법상 서로 모르기 때문에 이선실은 이선실 자신만이 아는 조직을 꾸리고 또 다른 제2의 제3의 제4의 이선실과 같은 이런 직파 간첩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임무를 받고 여기에 조직을 꾸린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직파 간첩들, 고정 간첩들은 북한에서 상당한 교육을 받고 돈을 많이 들여서 교육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테러, 암살과 같은 요기에는 북한에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건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유사시라고 하는 즉 한국에서 이 한반도 상황에서 전쟁이 다시 즉 북한 침공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때 써먹을 사람들이 이 직파 고정 간첩임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은 이 청주 간첩단 사건은 세발의 피라는 것입니다.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도 이럴진데 김정일, 김일성 때는 이미 조카 통일을 할 수 있는 무력을 완벽하게 갖추고 남조선 혁명 역량이 강화되기만을 기다렸고 그 강화를 위해서 돈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통일혁명당 사건과 그리고 이선실 사건, 중부지역당 사건으로 나타난 사실입니다. 이미 확인된 사실이라는 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명숙 남편도 이 통일혁명당의 주 핵심 인물이었고 신영복도 주요 핵심 인물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그 신영복이 지금 문재인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신영복이라고 하는 것은 참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우리 대한민국을 국가 전복을 시도하고 무장투쟁을 획책했던 그리고 북한의 지령을 받아 활동했던 신영복 간첩 두목을 어떻게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이 북한의 간첩들의 실패 60년대부터 70년대, 80년대, 90년대 오기까지 또 2000년대 이석기 사태 이번에 청주 사태를 보면서 결국 김정은이나 김일성 김정일 때도 마찬가지로 김정은 역시 조카 통일 야욕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먼 옛날의 이야기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직도 그런 야망을 가지고 그런 무서운 음모와 조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북한 인민들이 죽어간다고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고 물난리로 아우성치고 북한 경제가 파탄돼도 그러면 그럴수록 김정은은 오직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계속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 목적은 북한의 비대한 이 무력, 군사력 이것으로 한국을 점령하게 된다면 한국의 경제력과 북한의 경제력, 군사력을 합하게 되면 북한에서 이야기했듯이 G7이 아니라 바로 그 G3, 4까지 갈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북한인 것입니다. 우리 민족끼리 사이트 그리고 통일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이 청년들에게 호소하는 북한. 제가 언젠가 그 방송을 한 적도 있습니다. 메아리나
그리고 오늘의 조선, 뭐 유경이나 유명과 같은 우리 대외 대남 사이트 매체에 그런 기사를 올려놓고 통일이 된다면 우리는 세계 군사강국, 경제강국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북한. 여러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정권을 교체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은 이제 아마 아셨을 겁니다. 이 한명숙 전 총리가 같은 사람이, 그리고 그 남편이 바로 통일혁명당의 주요 핵심 인물이었고 우리 한국을 무장 폭동을 일으켜서 전복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 주변과 우리 정부 각 부처마다 그리고 국방부나 국정원이나 이런 각각 곳곳에 포진되어 있다는 것 이미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번 청주 간첩단의 그 인물들도 더불어민주당의 관련자들과 연계가 되어 있고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의 대통령 후보 시절 특보단으로 활동했다는 것은 이미 밝혀진 사실입니다. 한국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을까요? 경제 10위권에 올라와 있으면 뭘 합니까, 여러분?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이 경각에 달린 것도 모르고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우리 국민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와 그리고 시장경제, 인권, 자유를 지키려는 우리 국민들의 열망이 바로 정권 교체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오늘은 좀 짧게 말씀드렸지만 제가 1편, 2편으로 해서 이제 이미 나타난 자료들 또 나타나지 않은 자료들을 하나하나 종합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뭐 매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또 자료를 확보하고 또 확인하면서 이런 지금 북한이 어떻게 우리를 조카 통일을 하려는지 어떻게 한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북한의 대남공작기관의 실체, 그것도 조선노동당이 직접 지휘하는 대남공작기관의 실체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간단히 말씀드렸고, 그리고 통일혁명당 사건, 그리고 중부지역당 이선실 사건, 이석기 사건을 간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먼 어젯날의 이야기 아니라 바로 가까운 어제의 일이었다는 것 잊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이석기 사태만 보더라도 이것은 2016년도에 촉발된 사건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제가 지금 북한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하라고 강력히 요구하는데 지금 중국도 맞장구를 치면서 한미 군사훈련이 위험한 훈련이라는 것을 지금 ARF, 즉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 때 이 왕이 장관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왕이 부장.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하라고 촉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부나 문재인 정부나 우리 외교부는 한 번도 중국의 인권 문제, 특히 홍콩 문제, 신장 위구르 문제, 티벳 문제 이런 데 대해서 단 한 번도 이야기하는 걸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홍콩에서 그렇게 홍콩 주민들이 탄압을 받고 홍콩의 국가안보법이 통과되고 무자비하게 탄압을 하고 무자비하게 체포하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는데도 우리 외교부는 단 입도 한 끗 뻥끗 못하는 걸 봤습니다. 그러나 이 중국 정부와 이 중국 공산당은 왕위도 마찬가지지만 외교부도 그렇고 이 중국 정부는 항상 우리가 방어적 차원에서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는 말도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우리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이 경각에 달려있는 이 사드와 같은, 즉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핵 공격으로부터 막을 수 있는, 그것도 막을지 못 막을지 모르는 이 사드에 겨우 사드 몇 대 가져나는 것을 투집을 잡고 대기업을 박살내고 대기업을 내쫓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도 한마디 제대로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 왕이 외교부장은 또다시 우리 한미 연합훈련을
한미 군사연합훈련을 맹비난하고 당장 중지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러시아와 군사훈련을 감행하면서 우리가 방어 차원에서 하는, 즉 북한의 핵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훈련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면서 왕위는 왜 이런 궤변을 늘어놓을까요? 그건 여러분들도 모르는 아주 음흉한 음모와 교활한 전략이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저는 얼마 전에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지금 중국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즉 전방위적으로 나토 무력뿐만 아니라 아세안, 즉 태평양 아세안 국가들이 전부 미국과 연합해서 군사연합훈련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건 필리핀까지도 참여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호주, 일본, 인도까지 모든 군사 해군력이 총동원해서 지금 서태평양 연안에서 군사훈련이 시작되었고, 여기에는 영국, 프랑스, 독일까지 그야말로 보기 힘든 전방위적인 군사훈련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중국도 여기에 맞서 실탄 사격을 하고 이 동방이라는 뚱퐁이라고 하죠. 대륙간 탄도미사일 사격 실사격 훈련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최신의 정찰기, 즉 미사일을 탐지하는, 그리고 탄착점과 발사 지점과 탄착점까지 포착할 수 있는 그 최신의 정찰기를 지금 동서해로 계속 띄우고 있다고 합니다. 왜? 만에 하나 중국이 태평양으로 이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그 성능을 바로 캡처하기 위해서죠. 자, 이렇게 지금 대규모 군사훈련, 중국도 여기에 맞서 러시아와 함께 군사훈련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규모가 엄청나게 작습니다. 이 러시아 군대가 뭐 1000여 명인가 밖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것도 이 중국의 장비들을 사용해서 이번에 참여하는데 중국이 동참하달라고 하니까 마지못해 아마 동참하는 것 같습니다. 전혀 미국이 몰리고 있는 나토 군사력과 인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군사력과는 대비도 되지 않습니다. 오죽했으면 ELF, 즉 외무장관회에서 왕위가 더 이상 영유권을 주장하지 않겠다, 즉 남중국해의 영유권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이런 꼬리를 내리는 발언을 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 한미 군사연합훈련, 방어적 훈련일 뿐만 아니라 시뮬레이션 훈련하는 것도 지금 비방하고 나선 것은 이것이 중단되지 않고 우리 한국 정부나 국방부는 축소가 아니라 바로 중단하고 싶지만 미국에 의해서 우리 일방적으로 우리 국방부만 전격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과 동의를 받아서 미국과 함께 연기하든지 그만두든지 해야 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국방부도 그럴 상황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억지로 할 수 없이 축소해서 하는 것이 바로 이 한미 군사연합훈련 시뮬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뻔히 알면서도 북한도 이것을 문제 삼고 나서고 중국도 왜 이 시점에서 이 보잘것없는 한미 군사연합훈련을 맹비난하고 당장 그만두라고 촉구하고 나설까요? 우리가 한다는 건 미국 국방부에 의해서 한미연합사에 의해서 훈련이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걸 빌미로 북한에서 군사도발을 한다든지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SLBM을 쏜다면 중국은 이것을 아주 여기에 북한이 이것을 했기 때문에, 즉 한미 군사연합훈련을 했기 때문에 대응 차원에서 북한이 SLBM을 발사했다는 것을 두둔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북한을 두둔하고 이러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북한도 그렇고 중국에서 들어오는 소식도 바로 중국이 강력한 이번 이 한미 군사훈련 중단 촉구는 바로 이러한 음모가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김정은이나 김여정 이야기했듯이 이 한미 군사훈련을 축소가 됐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작은 규모든 큰 규모이든 축소가 됐든 안 됐든 당장 중지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희망이냐 절망이냐를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작든 컴퓨터 시뮬레이션이든 이것은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옥지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빌미로 중국의
잔둥을 한번 긁어줄 수 있는, 중국에 예쁘게 보일 수 있는 바로 SLBM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한 음모라는 것입니다. 중국도 여기에 북한에 지금 동조하고 있고, 북한을 보고 그 SLBM을 발사할 것을 내적으로는 묵고할 뿐만 아니라 바라고 있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세상이 다 아는 일입니다. 이제 한미 다 축소된 별 보잘것없는 이 한미 군사훈련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마 이 훈련이 끝나게 되면, 아니면 그 중도에라도 북한은 군사적 도발을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북한의 동향을 추적해서 여러분들께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주일이지만 이 중요한 지금 간첩단 사건으로 한국이 시끄럽고 이 청주 간첩단 사건만으로 묻힐까봐 제가 지금까지 북한의 대남 공작 기관들과 얼마 정말 시간상 관계로 다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이 대남 공작 기관의 부서들과, 그리고 지금까지 60년대부터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하면서 어떻게 북한이 진화 발전하면서 우리 한국 내부를 와해시키고 분열시키려고 하는 그 책동을 아직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자료를 더 확보하고 더 북한에서 소식을 들어오는 대로 확인해서 여러분들께 북한의 음모를 서상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잠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백자 아저씨라고 오늘 처음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이름을 보니까. 멋지다 강명도 교수님 말씀하셨네. 아유, 감사합니다. 이윤성님께서 세계 종세대 많이 공부와 자전에 40점 정도를 직시하게 될 겁니다. 근데 여기 댓글 다는 분들 중에 그렇게 공부한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이건 뭐 공부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뭐 구글이나 이 검색창에 들어가서 중부 지역당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통일영양 사건만 쳐도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북한에서 움직였던 내용들과 함께 결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고,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국정원이나 중앙정보부가 발표했던 것만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북한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남조선 혁명 역량을 강화하려고 김일성이 무지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돈을 얼마나 거기에 쏟아부었는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음을, 구글 검색창에 들어가도 여러분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민혁당 사건, 통일혁명당 사건, 왕재산 사건, 그리고 1심의 사건, 이석기 사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서로 공유하신다면 얼마나 북한이 무서운 음모와 작전과 전략을 펼쳤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백자 아저씨께서 간첩들아 자수해라,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지 않느냐.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북한에서 고정간첩 파견된 사람들보다 포섭된 간첩들이 더 반항을 하고 더 악질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석기와 같은 이런 무리들이죠. 약간 사이코 기질이 있는 이석기. 그 눈빛만 봐도 사이코 기질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잡혀가면서도 떳떳하다는 이 수갑을 차고도 웃음을 지으면서 떳떳하게 소리치는 이런 자들이 바로 북한의 지령을 받고 움직이는, 그리고 흡수된 자들임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단 한 번도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국민들께 사죄하는 것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김용환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했다는 것, 북한에 속았다는 것, 김일성을 2번이나 가서 잠수함을 타고 만나고 돈까지 받아왔지만, 그리고 북한의 주체 사상을 실체를 알고는 이것이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바로 자수하고 이제는 북한의 인권을 위해서 싸우는 인권투사가 된 분,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황인호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는 북한 이선실교에 흡수돼서 조직이 망라돼서 활동했지만, 우리 국가전복에 음모 활동했지만 모든 것을 자백하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이런 분들은 정말 우리가 인정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태도님께서 포섭된 간첩 이런 인간들, 예. 환희님께서 국정이 태산이네요. 안보가 걱정됩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거기에 지금 아직도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이러한 실체, 북한의 실체를 모르고 김정은 정권의 실체를 모르고 아직도 북한과 동조하는 이 여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아직도 40%대에 있는 이 지지율 참 가련하기 무지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정권 이렇게 당하면서도 지금 4년 동안 국민들이 얼마나 당했습니까? 부동산은 뭐 말도 못하고 그건 이 경제 아마추어도 경제에 대해서 경자로 모르는 자들이 정권을 잡고 부동산 정책을 펴고 모든 경제 정책을 펴니 이 모양이 이 꼴이 되죠. 북한식으로 그냥 돈만 퍼주려고 하고 사람들을 길들이게 하기 위해서 배급 주듯이 마스크를 공급하고 찔끔찔끔 돈을 마치도 코끼리 비스켓 주듯 찔끔찔끔 조금씩 주면서 길들이게 하는 이 정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나라 진짜 우리는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 말을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했다는 것.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실제 어떤 사람인지 아마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게 되면 낱낱이 밝혀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대통령은 뭐 구속시킬 수도 없고 수사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구속할 수도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직에서 탄핵가 내려야 되는데 탄핵도 쉽지 않습니다. 왜? 이 더불어민주당 여당이 180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도 탄핵이 되려면 3분의 2의 국회의원들이 찬성해야 되는데 40여 명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 여러분들이 누군지는 다 아시죠? 유승민, 김무성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더불어민주당, 그때 민주당과 연합을 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됐다는 건 이미 다 아는 사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 발의한다면 거기에 더불어민주당에서 몇 명이나 동참할까요? 저는 단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권 교체해서 앞으로 이 대한민국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이 합리적인 진보와 합리적인 보수가 균등하게 균등하게 정책을 이룰 수 있고 서로 경쟁하고 서로 견제하는 그런 수의 국회의원들을 우리 국민이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가치를 존중하는 국회의원들이 많아야 되겠죠. 생각하면 답답하기만 합니다. 수연, 남한이 아니고 한국. 이 남한이라는 말은 제가 북한에서 쓰는 표현을 그대로 하기 때문에 제가 어떤 때는 지금 남한이라고 표현하는데 저는 제가 말하는 것은 항상 한국,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남한이라는 것은 이 북한이 말하고 그러나 우리 한국에 있는 좌파들도 남한이라는 표현을 잘 씁니다. 남측 아니면 남한. 북한과 할 때는 항상 북한 진짜 그러고 보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가서 연설할 때 대한민국이라는 말을 쓰는 걸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참 정말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이라는 말을 쓰지 않니? 환희님께서 이석기는 분명 북한의 지령을 받고 움직이는 이 반 국가단체를 조직하고 평택 유류창고 그리고 아현동에 있는 KT 이 소보 우리 중앙 소보를 공격하려는 그 모의 훈련까지 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총을 어떻게 만드는지 폭탄을 어떻게 제조하는까지 모의까지 했던 자가 이석기입니다. 여러분. 상당히 위험했습니다. 이런 자가 통합 정의당인지 진보당인지 통합진보당의 수장이 되고 국회의원까지 돼서 활동을 했으니 얼마나 많은 비밀이 북한으로 넘어갔겠습니까? 참. 환희님께서 뜨는 해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정원도 법원도 여야도 너무 오염돼서 혹 정권교체 성공하면 차기 대통령은 국정원 대신 직속 대공축보기관을 반드시 별도로 설립해야 합니다.
어, 리시호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네요. 이은성님께서 이석기가 아마 보석된 간첩일 수도 있죠. 백자 아저씨 더 당해봐야 정신 차리지. 아주 가루가 되도록 박살이 나야 정신 차릴 겁니다. 그러나 박살이 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여기서 살고 있는 우리 애국 국민들도 다 박살 나기 때문에 박살 나기 전에 빨리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이제는 대한민국을 제자리로 돌려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거 지금 국민의힘당 하는 꼴을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가장 우수하고 가장 높은 지지를 가지고 있는 윤석열 후보, 저는 뭐 알지도 못해요 윤석열 후보.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시키고 이 특검으로 활동했던 것 알고 있지만 그래도 문재인 정부 때 칼을 대서 이만큼 모든 비리를 밝혀내는 데는 그분의 공로도 있다는 것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강철 사건, 최강욱 사건, 송철호 사건, 조국 사건까지 엄청난 많은 사건들을 그나마 윤석열 총장이 아니고 지금 검찰총 이성윤인가요? 고검장으로서 아니 지금 재판받고 있는 사람이 고검장을 하고 있으니 이건 나라 꼴이 이거 됐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됐다면 이거 됐을까요 여러분? 정권의 눈치나 보면서 정권의 비율을 맞춰주는 그런 검사가 검찰총장이 됐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보수 이 우파 세력은 아주 박살이 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만한 문재인 정권의 비리도 밝혀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항상 우리는 객관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인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박근혜 전 대통령 하나 구속시켰기 때문에 우리처럼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하는 사람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분열되고 윤석열 후보를 깎아내린다면 좋아할 사람들은 지금도 여당에서 그렇게 공격하고 윤석열 후보를 어떻게 해서라도 끌어내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낙마시켜 갈갈이 지금 만신창이 되도록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여당인데 거기에 동참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1명이나 되는 10명이나 남아되는 주자들이 나온 이 국민의힘당 좀 보세요 여러분. 야, 이 보수는 왜 이런지 몰라요 진짜. 좀 자기 뒤를 돌아보고 그리고 나왔더라도 빨리 연합을 해서 그냥 될 수 있는 사람들로 뭉쳐야지. 10명이 나와서 다 그냥 이 10명이 나와가지고 다 지금 윤석열 후보를 비판하고 깎아내리려고 한다면 이거 10명이 왜 나와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도 안 되는 사람도 많잖아요. 여기 다 하시잖아요. 5% 되는 사람은 높은 겁니다. 그래도 홍준표 의원 같은 분은 그래도 5%라도 이게 1%도 안 되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나와가지고 이 진흙탕 만들어 놓는 이게 바로 이 보수의 진모습일까요 여러분? 이 국민의힘당 여기에 이준석까지 끼어들어가지고 윤석열 후보를 깎아내리고 있는 것. 자 여러분 자 보세요. 후보들을 10명이나 몰고 다니면서 사진 찍고 어디 어디 가는데 다 모이라. 아니 이 대통령 후보 중심으로 가야 되는 게 이때 지금까지의 당 보면 다 대통령 중심으로 가는 것이 맞는데 대통령 후보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물론 아직 후보로 임명되지는 않았지만 이 10명을 끌고 다니면서 제 사진 찍고 제 말발을 내세우는 저는 이준석 이 당대표가 될 때 그래도 젊은 사람이 되면 옛날 고리타분한 방식에서 벗어나지 않겠냐. 그리고 국민의 열망, 이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 그리고 이 정권, 이 야당이든 여당이든 이 쓰고 빠진 정치권 확 갈아엎으라는 그런 의미로 이준석을 찍어줬는데 하는 꼴을 보면 역시나 돼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정신 못 차리겠어요. 이 친구 제가 무슨 잘나서 지금 당대표 된 줄 압니다. 3번이나 국회의원 2번인가에 나와서 떨어진 주제에 뭘 잘하고 있다고 젊은 사람이 젊은 사람답게 솔직한 면을 저는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 한때 그래도 이준석 잘하겠지. 그래도 젊은 사람을 밀어줘야지 하면서 생각을 했지만 하는 꼴을 보게 되면 이 국민의힘 당을 파정하는 장본인이 이 사람이 아닌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저처럼 제가 생각하는 건 제 개인적 생각임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비판을 하는 겁니다. 이준석 정신 차리라고요. 내가 잘나고 당신이 잘나서 당대표가 된 것이 결코 아니라고. 나는
국민의힘 당이든 그 어떤 당에 뭘 한 자리로 하거나 뭐 정치적인 야욕이 있어가지고 방송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티끌만큼도 없기 때문에 시켜도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정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자리 얻으려고 방송했던 사람들 상당히 많죠. 방송을 하다가 유튜브를 하다가 국회의원에 출마하거나 국회의원을 비례대표 신청한 사람들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신청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아예 그냥 그런 생각이 티끌만큼도 없고 저는 자격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정정당당하게 방송을 하면서도 이준석이가 됐건 아니면 송영길 대표가 됐건 비판을 정정당당하게 합리적으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비판하는 거죠. 그래도 송영길 대표 저는 그렇게 좋게 안 봤는데 최근에 와서 물론 어떤 그 식으로 그렇게 행동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미 군사훈련 종전대로 해야 된다고 하는 걸 보고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친문 대깨문의 사람이 당대표가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래도 이 송영길 대표는 대깨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는 거 봐서요.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는, 참.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정말 자유를 지키려는 애국 국민들은 윤석열 후보가 그나마 지금 지지율을 가장 높기 때문에 밀어줘야 되고 최재형 후보도 밀어주면서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 둘 중에 한 사람, 국민이 선택하는 사람을 밀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정권 교체가 가능하지. 서로 물러 또 내려 여기 정말 제사 깎아먹는 식으로 한다면 이거 끝까지 가겠습니까? 이 상태로 이 10명이나 되는 오합지졸 다 모인 이 대선 후보라고 나온 사람들 거기에 섞여가지고 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깎아내리는. 아이고 정말. 이윤성님께서 이번 정권 1년도 안 남았으면 바뀌기보단 시간이 해결해주기를 바라야. 바뀌어야죠. 시간은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일단 정권이 교체되고 정권 교체돼서 이 사회 곳곳, 그다음에 정계 곳곳에 박혀있는 이 종북 주사파들을 다 걸러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지금 누가 어떻게 활동하는지 이번에 간첩단 사건, 청주 간첩단 사건도 실체가 드러났으니 그렇지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다면 우리 국민들은 또 까맣게 모르고 있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 수연, 정치는 생물인데 어제와 오늘 달라요. 안철수가 합당할까요? 안 할까요? 몰라요. 예, 그렇죠. 그래서 안철수 대표 저도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하는 걸 보고 특히 오세훈 시장과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 경선 때도 보고 그래도 자기가 한 20% 이상 서울시장 후보 때 오세훈 씨는 5%밖에 안 됐지만 안철수 씨는 20% 이상 됐지만 이 오세훈 씨를 밀어줘서 그리고 그 선거에 참여하는 걸 보고 많이 달라졌다는 걸 보고 깨달았습니다. 안철수 대표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준석과 합당하지 말고 국민의당 힘으로 대선 후보가 돼서 뚫고 나간다면 국민의 지지도 올라갈 거고 그리고 나서 윤석열 후보가 됐던 아니면 최재형 후보가 됐던 연합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그게 더 큰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임을 말씀드립니다. 박철범님께서 멍청하고 오로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가정도 처자도 다 버리고 그러니 말입니다. 이렇게 그 가정도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제가 말씀드린 그 뿌리부터가 그런 자생적으로 그 뿌리부터가 그 사람들은 이미 북한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돈 2만 불 때문에 하지 않는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나군애님께서 안철수를 존경. 그럼 안철수를 존경한다고 수준이 낮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럼 안철수를 존경하지 않으면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을 날카롭게 비판하는 사람은 지금 안철수 대표입니다, 여러분. 안철수 대표만큼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아주 날카롭게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사람 여러분 지금 봤나요, 지금? 이승환님께서 간첩단 사건 꼬리 자르기입니다. 수연, 안철수를 누가 존경 따위 하나요? 존중해 주면서 다니라 해야죠.
그건 뭐 존경한다는 거나 존중하는 거나 그 말이 그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수현 씨 말도 틀리지 않는다고 저는 인정합니다. 김순희, 애국이 있어야 한다는 게요. 인상식 같은 생각입니다. 강된 나훈애님하고 내 생각이 같네요. 수현님께서 비중은 안 두되 따로 국밥이면 떡 갈라치기 하니 비빔밥이라도 만들어야. 그러니까 비빔밥을 만들 수 있게끔 국민의힘당 이준석 대표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지금은 마치 더 자기가 이 국민의당과 합당을 하면서 한 이야기들을 보면 우야 깨기 위한 발언들을 계속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답답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대통령 후보를 내서 하나로 가고 국민의당은 안철수를 중심으로 대표를 내가지고 둘이 연합을 하게 된다면 그게 시너지 효과가 더 크다는 겁니다. 국민의힘당 싫어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 걸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안철수 대표가 그 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중도 계층과 보수 중도 그리고 중도 계층들을 모두 끌어안아서 국민의힘당 후보, 그것이 윤석열 후보가 됐던 최재형 후보가 됐던 그 후보와 연합을 하게 된다면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크다는 것.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임을 말씀드립니다. 전세라는 게 당이라는 다 망한다. 당연하죠. 그걸 안철수 대표도 알기 때문에 자기가 개인 지지 동참해서 오세훈 후보를 압도적으로 당선시키는데 안철수 대표가 상당한 큰 공이 있다는 건 이미 국민들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전세가 중도로 쫓아가면 망함. 저는 중도를 쫓아가자는 게 아니라 중도를 끌어당겨서 정권 교체하는데 함께 동참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보수 우파만 가지고는 이 30%만 가지고는 결코 정권 교체할 수 없다는 것 아셔야 됩니다. 지금 보수 우파 30%. 자, 좌파, 국진 좌파, 좌파나 국진 좌파 다 합해서 약 한 25%에서 30%. 이게 막상 막하기 때문에 지금은 보수 우파만 단결해서는 정권을 잡을 수가 없어요. 중간 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보수 우파가 합리적으로 정책 대안을 제시해서 그들을 끌어당겨야 된다는 것이 외골수로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미 선거를 여러 번 치러본 여러분들이 그걸 모른다면 임준석은 자기 정치에 신나 전세라니. 그래서 문제가 심각하답니다. 이준석 씨 정신 차려야 되는데.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주일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준비했고 제가 주일은 방송을 하지 않고 어제 한 방송을 계속 내보내고 있지만 오늘은 이 청주 간첩단 사건 상당히 그냥 거기에만 국한될까봐 그리고 예전에 있었던 거 다 이제 잊어버렸을 것 같아서 한번 상기시키고 그리고 지금도 북한은 대남 공작원들을 파견하고 대남 정치 공작에 모든 것을 올인하고 있다는 것. 북한이 망하더라도 이 대남 정치 공작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각성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우리 국민들이 각성해야 됩니다. 지금 북한 다 굶어 죽고 있고 뭐 북한이 뭐 물난이로 난리고 김정은 이제 뭐 얼마나 저 병에 그건 그렇더라도 김정은 이 조선노동당과 같은 거대한 당 조직 기구에 있는 이 대남 부서들은 결코 대남 공작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오늘도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주일인데도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시고 시청을 해주셨습니다. 항상 저를 지지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후원해주시는 시청자 팬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 잘 보내고 저는 월요일 내일 다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